나의 정신적 고통과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생각, 그 생각이 일어나는 원리와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의 구조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과연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과 거의 동일한 질문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인지, 마음이 생각하는 것인지 진정으로 아시고 싶어 하시는 매우 이성이 발달한 분들께는 호기심의 많은 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혹시 나는 몸인 것이 분명하며 마음이라는 것은 몸의 작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쯤은 그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솔직히 눈에 보이지는 않는 영역이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말을 안 할까 하다가 이것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영상 제작을 포기한다면 평생 동안 마음을 쓰면서도 자기 마음에 대해 모르고 사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못 드릴 것 같아 고심 끝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불교인이 아니신 분들은 일상생활과 운명이라는 것에 대한 많은 호기심들이 풀리실 것이고, 기존의 종교적 측면으로서만 알고 있던 불교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깨질 수 있습니다. 또 이미 불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동안 각종 강의들과 교리 해설과 유튜브 영상을 보았지만 마음을 표현하는 말들이 서로 달라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 부분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농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 사람 참 유식하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오늘 설명드릴 마음의 구조는 일반인에게는 소설 서유기의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고, 불교인에게는 전설적인 고승으로 유명한 현장법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세월 동안 엄청난 고승들을 많이 배출해왔으나 배우기 어렵다고 소문난 대승불교 유식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제가 본질을 흐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말 최대한 쉽게 설명드렸으니 조금 생소한 개념이 나와도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영상이 끝난 후에는 여러분도 유식해져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론을 설명합니다. 조금 어렵더라고 조금만 참고 차분히 들어두시면 이론을 설명한 후에 사례를 설명할 때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에 마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총 6장 중 제1장,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 마음은 자신의 진짜 마음의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빙산의 일각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8층차로 분류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고대 과학과 불교에서는 마음을 8가지로 나눕니다. 마음은 8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눈, 귀, 코, 혀, 몸이 주는 감각을 분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오식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각각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친식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매우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이후로 모든 주관적인 경험을 저장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기식이라고 합니다. 유기식은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을 저장하고 사고하고 상상하는데, 보통 마음이 잘 떠올릴 수 있으면 기억이 잘 난다고 하고, 잘 떠오르지 않으면 망각이라고 하며, 실제로 일상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조차 안 떠오르기 시작하면 치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마치 치매처럼 접속이 되지 않는 무의식의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경험을 했어도 무의식 영역에 있다면 그 기억이 나지 않아 그 경험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일체 생명체들은 유기식을 이용해서 업을 짓고 있으며, 저 생명체는 지능이 높다, 높지 않다라는 사람들의 평가는 유기식에 국한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들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은 유기식을 남들보다 특출하게 많이 발달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이후의 경험을 다루는 유기식도 3층차로 나누는데, 편의상 표면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표면의식은 잘 떠오르고 잘 기억이 나는 생각을 일으키는 유기식의 부분을 말하고, 무의식은 거의 잘 떠오르지 않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유기식의 부분을 말하고, 잠재의식은 그 중간을 말한다고 해보겠습니다. 현대 심리학과 조금 다르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그 유기식은 상태로서도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깨어있는 상태, 꿈을 꾸는 상태, 깨어있지도 않고 꿈도 꾸지 않는 상태가 있습니다. 격가지지만 깨어있지도 않고 꿈도 꾸지 않는 상태는 하루 중에 15분이나 30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시간 동안 정신이 우주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 에너지로 하루를 버팁니다. 그래서 낮잠을 잤을 때도 그 상태를 경험하면 조금만 자도 매우 개운하고, 못 경험했을 경우는 많이 자도 그다지 개운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상태를 경험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컨트롤이 안 되는 영역입니다. 위의 세 가지 상태를 제외한 다른 특이한 유기식의 상태는 일반인의 경우 기절한 상태가 있고 명상이나 수행하시는 분의 경우 삼매라는 상태가 있습니다. 삼매라는 상태는 방금 말씀드린 깨어있지도 않고 꿈도 꾸지 않는 15분간의 상태에 스스로 의식적으로 들어가 평상시보다 훨씬 높은 생명에너지를 저절로 충전할 수 있으면 정식의 선정으로 쳐주며 수준 높은 삼매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준 높은 삼매는 아닙니다. 총 6장 중 제2장 내가 생각하는 주체인가? 주체는 따로 있는가에 대한 현대과학과 불교의 입장,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는? 여기서 현재 세상의 상식과는 다른 불교의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과학을 보면 마치 뇌를 생각하는 주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저는 과학적 입장을 존중하지만 무조건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교 입장에서는 유신견에 해당하고 일반 용어로는 유물론적인 사고입니다. 그 두 가지 입장은 나의 정신적인 측면은 몸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뇌는 신식으로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 5식 중에 몸에 관련한 식은 신식입니다. 특히 뇌는 몸의 뿌리라고 보며 신근이라고 봅니다. 즉 몸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기관인 것은 맞고 몸에 대한 분별은 하지만 생각을 일으키는 주체적인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기식은 심신의 안과 밖에 모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체와 뇌를 통하여 작용을 일으키고 생각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불교의 경전에서 설명하는 것이 맞다면 현대과학에서 내가 스스로 생각한다고 하는 말은 오해이고, 그 오해가 왜 생겼냐면 현대과학이 아직은 유기식을 측정할 장비가 없기에 비록 유기식이 뇌를 이용해서 생각을 일으킨다고 해도 일반 과학자들이 마음을 측정할 수 없는 실험 장비에 의지해서만 관찰한다면 뇌파와 뇌의 활동은 측정할 수 있으나 유기식은 측정할 수 없기에 측정할 수 있는 부분만을 볼 수밖에 없어 마치 뇌가 스스로 동작하여 생각을 일으키는 것처럼 아직은 부분적 정보만을 가지고 잘못 추론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중에 과학이 더욱 발달하면 유기식의 움직임도 관찰될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몸과 마음을 초월한 신통지혜가 개발되어 유기식의 생멸조차 마치 객관적인 사물처럼 관찰할 수 있는 고승과 도인들이 직접 관찰하기에는 유기식이 뇌를 쓰는 것으로 관찰된다고 합니다. 아예 불교에서는 색계의 선정이라고 부르는 선정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초월적인 시각으로 마음을 관찰해야 한다고 수행의 필수 단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호흡 수행 16단계 중에 수제심행이라고 합니다. 일체 마음의 움직임을 직접 관찰해야 한다고 하며 유기식의 생각은 하루에 12억 번 생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 초인이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마음이라고 불리는 유기식이 심신의 안팎에 존재한다는 생각은 일반인에게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러나 먼 훗날 과학이 더 발전하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불교를 믿으시고 부처님을 존경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설명했으면 눈에 안 보여도 믿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에 들어 과학이 발전하면서 100여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종교와 과학이 충돌하기 시작해서 과학이 종교의 허구적인 부분을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종교적 색채만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은 현재 과학에 의해 계속 위신이 추락하고 있어 예전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만간 탈종교화 시대가 될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종교적 측면도 있으나 철학적 측면, 수행적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학이 발전할수록 불교의 종교적 측면을 제외한 철학적, 수행적 부분은 과학이 오히려 그 우수성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서구에서는 과학자들이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지금까지 경전을 조금씩 본 결과 불교의 모든 목적은 진정한 행복을 이루기 위한 연구인 수행을 위한 것이며 몸을 닦는 부분은 생명과학과 가깝고 마음을 닦는 부분은 인지과학과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교는 부처님의 연구 결과가 기록된 고대의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기식에 대해 이론이 복잡하지만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기식은 분명히 태어나서 겪은 기억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생각을 일으키는 데 쓰여집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은 인과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고 전생의 인과와 현생의 인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생에서 선업, 악업, 무기업을 짓는 데 쓰이는 것이 바로 유기식이고 말과 행동으로 짓는 업도 결국 유기식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유기식을 잘 관리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의 운명을 스스로 좋게 하거나 안 좋게 하는데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총 6장 중 제3장 일반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완전 무의식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이 내 운명을 관장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유기식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능동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완전히 무의식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칠식과 팔식이라고 하는데, 칠식은 개체적인 영역이고 팔식은 전체적인 영역입니다. 먼저 칠식을 설명하자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존재하는 의식입니다. 보통 자의식이라고도 말하며 존재감만 가지고 있으며 서서히 자라나는 유기식을 일으키는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유기식을 의라고 부른다면 칠식은 의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과 연결되고 불교와 연결되는 팔식이 있는데, 이 의식은 한 개체로서만의 의식이 아닙니다. 우주 전체의 모든 생명체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의식이며 모든 생명체의 모든 기록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생물조차 물리적 법칙에 의해 변화하는 것을 관장합니다. 인과 법칙은 중력 같은 선악에 상관없는 물리적 법칙이 있고, 생명체의 마음에 적용되는 선악과 상관 있는 심리적 법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팔식은 모든 업을 계산해서 무르익고 때가 되면 생산한 존재에게 되돌려주는데, 그 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자신과 타 생명체에게 유익한 마음을 내는 것을 선업, 반대의 마음을 악업, 의지가 없거나 유익과 불유익이 애매한 것을 무기업이라고 알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심리적 법칙은 인간들이 소위 말하는 도덕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의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무엇이 유익한지 불유익한지의 기준은 사람들의 종족과 교육 환경, 종교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주의 기준은 인간의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공부하고 그 법칙을 이용하여 행복을 찾는 것을 불교라고 합니다. 큰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직접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믿고 살다가 결국은 수행을 해서 직접 알아내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모든 생명체의 모든 기록을 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법칙에 맞게 업을 생산한 존재에게 때가 되어 무르익었을 때 돌려주는 힘을 역이라고 하는데, 보통 두 가지를 합쳐서 불교에서는 업력이라고 말합니다. 그 업력이 한 생명체의 내부에서 작용하는 것을 정보라고 하고, 외부의 환경으로 생명체에게 인과가 오는 것을 의보라고 합니다. 씨앗이 있어도 물과 햇빛이 없으면 발아하지 않지만, 물과 햇빛이 있어야 자라나듯이 내부의 정보와 외부의 의보가 만나서 업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린다면, 내가 다른 재능은 전혀 없지만 천재적인 농구에 자질이 있어도 농구할 기회가 있다면 엄청난 연봉을 자랑하는 농구 선수가 되지만, 농구할 기회가 없는 정말 후진국에서 태어난다면 그 종자는 피어나지 못하고 농사나 짓는다는 뜻입니다. 마이클 조던이 만약 아프리카 어디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면 인생이 어떻게 펼쳤을까를 생각해보시면 의보와 정보에 대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평생 지은 업들을 다시 다음 생의 종자로 가져갑니다. 모든 생명체의 이 과정을 어려운 말로 종자생현행이라고 하고 현행운종자라고 합니다. 성문도에서는 12연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초보자는 이런 말까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무려 8가지나 되는 마음에 대해 간략하게 다 배우셨습니다. 혹시 이런 것을 오늘 처음 접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불교 공부에 타고난 종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은 전 50과 60을 말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생각이식은 전생의 누적된 습성과 부모의 유전자, 그리고 받은 교육과 현재 사회의 사상적인 흐름과 상식 등 갖가지 요소가 더해진 것입니다. 유기식 혼자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총 6장 중 제4장 마음의 구조에 기반해서 운명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대체 말로만 듣던 해탈과 깨달음, 어떤 원리에서 가능한 것인가?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많이들 아시는 불교 용어들을 이 마음의 구조를 통해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참매를 얻어서 몸과 마음을 떠난 상태인 무아지경에 들었다는 것은 전오식과 육식의 활동을 넘어가 칠식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넘어간 해탈이라고 부르는 상태는 개체의 마지막 단계인 칠식까지도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인데 고통이 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정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넘어가 그 전체의 식인 팔식과 하나 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고, 더 자세히 말하자면 전식득지라고 합니다. 그 뜻은 식을 전환해서 지혜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전오식과 육의식, 칠식, 팔식,
모두 다 각각 전식득지할 수 있습니다. 팔식을 전식득지하면 대원경지라고 부릅니다. 그 깨달음이 진짜라면 거기서 나오는 지혜를 배우지 않고도 저절로 나오는 특수지혜라고 해서 또 다른 말로 불교에서는 반야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신통지혜보다도 훨씬 대단한 지혜라서 중국어로 경전이 넘어올 때도 한자로 번역할 수 없다고 번역하지 않았고 아주 옛날 말 그대로 소리나는 대로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학문이라는 대승불교 유식학의 기초를 이해하셨습니다. 이 8개의 마음을 각각 다 그냥 마음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마음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마음과 경전에서 말하는 마음이 무언가 들어맞지 않아 이해가 안 되거나 자의적으로 이상하게 해석을 하게 되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마음이라는 용어는 혼재되어 뒤죽박죽으로 쓰여지고 있는 상황이라 일반인뿐만 아니라 명상과 수행을 논하는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위 내용을 알고 경전을 보시면 해당 경전에서 말하는 마음은 무슨 마음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착각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보통 마음이라고 하면 유기식의 일부분만을 전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실제보다 자유의지가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반 이상은 육식 입장에서는 무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 7식과 8식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8식은 내부를 넘어가 외부 환경까지 대부분 결정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숙명이다, 운명이다,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전생과 현생에 일으킨 업들이 인과의 법칙에 의해 되돌아오는 것인데 전생에 자신이 일으킨 업을 모르기 때문에 우연으로 돌리거나 어느 초자연적인 존재가 주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행이나 명상에서 업을 닦는다는 것은 6일식과 7식과 심지어 8식인 내 내부에서 올려주는 오래된 정신적 습관들을 뿌리칠 수 있으며 점점 더 의식적으로 본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통제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냥 업력에 따라 흘러가듯이 살면서 운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사람마다 업력에 조종당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자유의지의 정도도 사람마다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어려우시다면 제 영상을 보시고 영화 매트릭스 1편을 찾아보십시오. 대승보살도는 아니지만 누가 성문도의 수행을 연구하고 각본을 쓴 것 같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각성하고 해탈을 얻는 데까지를 영화로 묘사한 것 같았습니다. 딱 하나 영화의 재미를 위해 변형시켜 수행 원리에 맞지 않는 완전히 틀린 부분이 있는데 제 구독자들이라면 영화를 보시고 그게 무엇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음의 구조를 배우셨으니 일반 사람들이나 명상가나 수행하시는 분들이 복잡하게 혼재되어 말하는 마음을 전부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고 만일 어떤 사람이 마음에 대해 말한다면 마음을 제대로 이해는 하고 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총 6장 중 제5장 마음의 구조를 배웠으니 인생에서 내 마음과 환경이 만나 이루어지는 운명이라는 것을 이해해보자. 실제 일상에서 쓰는 마음에 관한 사례 4가지. 이제 실제 생활에서 쓰이거나 경전이나 명상에서 쓰이는 마음이라는 용어를 사례를 통해 난이도를 점점 높여가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눈, 귀, 코, 혀, 몸의 감각을 분석하는 마음 전오시, 이번 생의 주관적 간접 경험을 다루는 유기시, 자아라는 존재감을 가지는 7시, 여기까지는 한 생명체의 한 개체로서 내부에서 작용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한 개체를 넘어가 인과의 법칙에 따라 모든 것을 운영하는 8시, 그리고 이 8식이 숫자가 낮은 식들을 내부에서 관여하고 외부 환경으로도 작용한다. 하지만 7식과 8식은 유기식은 알 수 없는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관여한다. 하지만 제대로 된 수행을 한다면 전식득지하여 성문도에서는 6식과 7식을 바꾸어 해탈을 얻고 대승보살도에서는 8식을 바꾸어 깨달음을 얻고 결국에는 전오식까지 바꾸어낸다. 이런 순서대로 차례로 무의식을 의식화한다. 이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만 기억하시고 각 사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뺏어갔어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서로 스쳐 지나가는 얕은 관계가 될 것이라면 전 오식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본능이 이성의 몸을 그리워하게 되고 이번 생의 기억으로 이루어진 육식이 마음에 드는 이성을 주관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이 두 가지 마음의 작용입니다.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 않을 관계라면 팔식에서 이성, 서로 간의 업력이 발동하지는 않습니다. 단 각자 타고난 천성인 종자는 언제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누가 상사병에 걸려 알아 누웠다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은 무기력해지나요? 앞에서 말한 두 가지 마음이 작용하고 계속해서 깊은 관계로까지 이어진다면 뒷면으로는 팔식의 업력의 작용이 지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많은 각자의 전생들 속에서 어느 시점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나 해소해야 할 강력한 업력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한쪽은 빚을 갚고 한쪽은 빚을 독촉해야 하는 관계거나 둘 다 서로에게 집착하는 관계거나 둘 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거나 반드시 이번 생에 만나서 서로 간의 업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팔식에서 나오는 서로의 정보와 의보가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번 생에서 장기적인 관계가 형성된 후에 누가 누구를 호강하게 하는지 고생시키는지 같이 서로 간의 관계를 관찰해보면 전생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연이 있다 하면 대부분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만 악연도 인연입니다. 이번 생에서 나중에 원수가 될 사람을 지금은 좋다고 만나지는 것도 인연입니다. 부부나 애인의 인연 말고 부모, 자식, 친척, 친구 등 떨쳐낼 수 없을 만큼 자신과 가까울수록 전생의 인연도 깊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팔식 말고 다른 마음의 작용을 조금만 더 보충드린다면 다만 평상시에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이성을 만나 깊은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이번 생의 마음인 육식까지 그 관계의 형성을 도와준 것이고 평상시에 전혀 이상형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면 처음에 육식은 관여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 간의 육체적인 접촉이 조금씩 이루어진다면 전후식의 신식에서 일어나는 종족번식의 본능이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전후식, 육식, 팔식 모든 식들이 전부 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칠식은 이야기하지 않는가 하고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식이 의라면 칠식은 의근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육식이 분별하고 있다면 그것이 칠식의 기능입니다. 비유하자면 칠식은 선풍기의 날개이고 행음기풍대라고 말하는 에너지는 선풍기의 전원, 날개가 일으키는 바람은 육식이라는 분별작용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 사업은 운칠기 3입니다. 자신의 노력이 3이고 운명이 7입니다. 여기서는 마음이 어떻게 작용을 하나요? 전육식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해도 팔식의 업력, 즉 인과응보로 인해 내 내부에서 깊은 마음이 올라오는 것과 외부에서 환경으로 다가오는 것이 승패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옛부터 진인 4대 천명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성공과 실패는 하늘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 운을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교도 그렇게 운만을 기대하면서 불보살에게 소원만 비는 것만 하면서 그것이 스스로는 수행한다고 착각하면 기복신앙이라고 부르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의 조건에 따라 선업을 쌓아서 본인의 운을 만들어내면 복덕의 자량을 쌓는다고 부릅니다. 스스로의 노력보다 운이 더 작용을 많이 한다라는 말을 들으시고 만일 내가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실패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뭐하러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하면서 허무주의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운이 좋지 않아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노력이 덧없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업이니까요. 그 업은 육식과 팔식에 많은 영향을 미쳐 다음 기회에 그 노력이 빛을 볼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예전에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그만두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선택해서 마지막으로 들은 수업이 디자인 수업이었는데 당시에는 그 수업을 통해서 무슨 결과를 기대한 것이 아니고 그냥 좋아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 후에 모든 경쟁자를 제치고 애플이라는 컴퓨터가 성공한 이유는 디자인이 독특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기 때문이고 그 디자인은 수십 년 전에 스티브 잡스가 디자인 수업에서 노력한 결과가 수십 년 후에 컴퓨터라는 산업에 적용된 결과입니다. 일반인도 이런 원리에 의해서 성공하는데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윤회를 아실 겁니다. 지금 생에 노력한 결과가 오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 노력의 결과는 언젠가 때가 되면 발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대 부처님이신 미륵보살님의 유식학에서는 이숙등류의 숙과라고 합니다. 업이라는 것은 과일이 숙성되어야 과일이라고 부르듯이 모든 업은 숙성되기만 한다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사례.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이번 생에 개인마다 팔식에서 가져오는 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에게서 동시에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도 타고난 개성이 다릅니다. 이번 생에 우리가 주로 능동적으로 쓰는 마음인 육식은 태어난 직후에는 활동이 미비하다가 본격적으로 언어를 배우고 2차 성징이 시작되어 사춘기가 오면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바탕은 종자가 지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식의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내부의 마음의 활동들이 그것에 의해 가려지는데도 그것을 잘 모를 뿐입니다. 하위 차원의 마음이 마치 먹구름처럼 상위 차원의 마음을 가리는 것을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옛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어린아이들이 육식이 커지기 전에 전생에 타고온 개성을 통해 재능을 알아보자 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성향을 분석하여 심성은 어떻고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빨리 파악한다면 훨씬 효율적인 방향으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종자가 좋다면 그 종자를 꽃 피우도록 도와줄 수가 있고 반대로 그리고 종자가 너무 좋지 않다면 자식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시절에 타고난 개성을 빨리 파악한다면 자식에 대한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와 재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될성불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이 이런 마음의 구조와 관련된 배경이 있다는 것이 재미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불교를 제대로 모르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체계만 제대로 밟으면 이 모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제대로 된 정통수행입니다. 먼저 몸과 마음을 샅샅이 통제하기 시작하며 이것을 계율이라고 부릅니다. 업의 조종을 받는 상태에서 벗어나 점차 업을 원하는 방향으로 견인하고 이것을 선정과 지혜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큰 보살이나 큰 도인이 되면 다른 사람도 자신처럼 운명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보살도라고 부릅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색계 삼선정까지 선정을 닦으면 전생에서 가져온 종자까지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선정을 제대로 닦는 수행자는 성현이라는 글자 중에서 현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인보다는 낮은 단계지만 어쨌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상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대승불교 유식학의 기초입니다. 총 6장 중 6장. 지금까지 배운 마음의 구조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조금은 유식해지셨나요? 지금 제 영상을 들은 분들 중 현명하신 분들은 비록 심층의식까지는 수행 없이 직접 알지는 못하더라도 영상의 내용을 반복해서 숙지하신다면 이제는 자신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면 이것이 어느 마음에서 오는 생각인지 추론을 통해 분별하고 짐작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유기식에 대한 분석에 대한 참고는 제 채널에 3개월 전쯤에 올라와 있는 나는 누구인가 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영상에는 팔식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지만 현대 한국인들의 육식을 분석하고 칠식의 존재를 알아차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인과도 없다, 윤회도 없다, 착하게 살라고 겁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다, 함부로 말하면서 부처님의 법을 망치려는 갖가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 말은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책이나 경전을 안 읽어도 되고 생각을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주고 이미 선행에 게으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더 게으르도록 합리화할 달콤한 이유를 줄 뿐 사회적 성공이나 수행적으로나 아무런 실리가 없습니다. 사회적 성공이든 수행이든 모든 것이 인과에 의해 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수능을 앞둔 수험생에게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다, 수능을 무시해라, 그러면 지금 당장 괴롭지 않고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전문용어로는 공회에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성적순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신의 마음을 분석하게 되신 분들 중 더 훌륭하신 분들은 과거의 기억과 현 상태를 분석해서 미래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의 이번 생의 운명을 조금은 분석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 갇힌 새처럼 영문을 모르고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영문을 모르고 죽는다는 것이 엄청나게 답답하게 느껴지면서 이 무지를 타파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면
제대로 된 발심이라고 합니다. 누가 시켜서 내는 마음과 이성적인 분석에 의해 교리를 이해하게 되어 강력하게 일어나는 마음은 그 깊이와 강도가 천지 차이입니다. 그것을 올바른 교리에 기반해서 하는 생각이라 하고 정사유라고 합니다. 내 마음을 바라보는 관심법문의 기초 단계를 이미 시작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 방법 하나만 가지고도 제대로 연구해서 깊이 있게 닦으면 물론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그 공력이 계속 깊어져서 팔식을 뚫고 들어갈 정도까지 닿게 되면 진짜 제대로 된 공을 증득할 수 있고 미륵보살님처럼 큰 깨달음을 얻어 법왕자가 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정말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제 영상이 팔식의 외부 활동인 의보인 환경으로 작용하여 본인의 내부의 팔식이 가져온 종자가 발동하고 그 두 가지가 만나 즉 내외의 인연이 화합해서 발심 또는 보리심이라고도 불리우는 꽃을 피운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마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시간이었고 따라서 사례도 경전보다는 일상생활에 쓰이는 문장을 예로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아시는 분들을 위한 심화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례도 경전에 나온 내용을 소개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꿈에 대한 분석과 악마와 그 권속들에 대한 대처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구독자분들께 양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내마와 외마에 대한 대처법을 설명드린다고 예고했었고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었으나 그 설명을 위해서는 꿈 경계에서 발생하는 내마와 외마가 분량을 많이 차지하기에 먼저 꿈을 이해해야 하기에 먼저 꿈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그 꿈의 분석도 도저히 마음의 구조를 먼저 설명하지 않고는 그 내용을 설명드릴 수가 없어 전 영상에서 예고드린 내용과 달리 마음의 구조에 대해 먼저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아직도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행하는 사람을 돕는 것도 누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행입니다. 제 채널인 마음 닦는 손오공에 대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